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겨운 강의 들으시냐고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발표 자료는 음악 쪽이다 보니까 앞에 분들보다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NFT 음악 시장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네 개의 단어는 아마 앞에 분들이 계속 주기장창 얘기했던 단어일 것 같아요. 블록체인, NFT.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요 네 개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K-POP 음원을 가지고 일본에서 음원 유통 사업을 한 10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음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의 OST가 제대로 저작권 징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법적 분쟁이 일어난 거를 해결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무진 씨나 임영웅 씨의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외국에 나가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형식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아버지라는 한국어가 파더, 파파, 데드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더로 만약에 저희는 저작권 징수를 한다. 그럼 데드라든가 파파라고 번역되는 거는 제대로 징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NFT로 투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악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음악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먼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음악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산업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메이저급 4개사나 4개, 5개사들이 60% 이상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SM, 하이브, JYP, YG 가 거의 60% 이상 우리나라 음악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죠. 외국도 비슷합니다. 소니, 워너뮤직 이런 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플랫폼들이 거의 음악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가고 실질적인 창작자인 가수분들에 대한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회 스트리밍 했을 때 아티스트한테 분배되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 10원, 9원, 5원, 4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봤어요. 현재 음악 시장은 소수의 레이블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해서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수익은 10% 남짓. 이게 가장 큰 음악 산업의 문제점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과연 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음악 NFT, 음악 산업에 NFT를 집어넣으면 레이블 플랫폼에 편향되어 있는 불법적인 수익 구조와 신인 아티스트한테 정상적인 창작에 대한 정확한 수익 정산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NFT가 그러면은 음악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면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나? 라는 거는 저는 NFT의 가장 큰 메리트는 팬덤, 커뮤니티 문화, 수집 욕구, 멤버십 이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FP, 크립토펑크라든가 BYC 같은 형식의 멤버십이나 수집 욕구, 팬덤을 집어넣으면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1999년도 11월에 벅스에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2000, 2004, 2005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음악 사이트들이 나왔습니다. 1999년도에 시작된 음악 사이트가 2003년도 8월이 돼서야 겨우 유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아까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음악 사이트가 이제 수많은 합병이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멜론 지니 벅스로 이제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대표 멜론지니 벅스 사이트에 음악 서비스가 되는 곡들을 봤더니 3천만 곡 정도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3천만 곡 중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된 곡을 조사해 봤더니 500만 곡. 나머지 2,500만 곡은 한 번도 클릭이 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더랍니다. 자, 그러면 1위에서 2위, 200위 스트리밍 점유율이 전체 스트리밍 수의 30%인데 아까 데이터에 보시면 3천만 곡 중에 30%의 점유율은 200곡이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자, 그럼 3천만 곡 중에 200곡을 제외한 나머지 2,999만 9,800곡은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아티스트가 태반이겠죠. 그러면 자, 200위 안에 앨범 제작이 200위 안에 들어야만 앨범 제작이 활동이 가능한데, 자, 3천만 곡 중에서 200위 안에 들어갈 확률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0.00066%. 어마어마한 숫자이겠죠. 자, 두 번째, 음원 스트리밍이 우리나라의 각종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작권협회, 실현권협회, 유통사 있고, 하나의 음원이 스트리밍이 되는데 7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7원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권리 관계자들이 각각 나눠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사 작곡을 한 분이나 그 노래를 하신 분보다 유통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수 또는 작사 작곡자 분들이 자기가 영혼을 바쳐서 창작의 의욕이 생길까요? 저는 결코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들이 우리나라만 있냐라고 해서 해외 사례도 한번 봤더니 글로벌 넘버원 사이트 스포티파이도 똑같습니다. 전체 스트리밍의 99.4%를 상위 10%가 차지를 하고 있고, 등록된 800만 명의 아티스트 중에 80% 이상이 월간 청취자가 50만 명 미만, 1000명 이상의 아티스트 갖고 있는 분들이 120만 명. 연간 5만 달러, 미국의 같은 경우는 연간 5만 달러, 한국 돈 한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만 음악가로서의 생계가 가능하다라는데, 이 분들이 13,000명 정도, 0.2% 정도의 수치만 스포티파이에서 가수로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상위 1%가 돼야만 스트리밍 수익으로만 그 다음 앨범에 대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NFT 시장에서 이 상위 1%에 못 드는 이 분들을 그럼 NFT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이분들이 음악가로서, 창작가로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 NFT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NFT 시장을 한번 보면 섹터별로 지금 PFP가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블, 게임, 미술 이런 식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FT를 실질적으로 제가 구글에서 어느 정도 검색이 됐는지 검색량을 봤더니 점점 하향세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더니 거래량도 점점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 금액도 점점 그래프에 보다시피 하향세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세 장의 도표에 봤듯이 점점 NFT에 대한 시장은 나쁜데, 근데 왜 이제 와서 NFT 시장에 음악이 핫한 키워드다, 음악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NFT 음악 플랫폼 사이트, 미국의 5개 중에 2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봤어요. 하나는 댄센트라는 곳에서는 NFT를 이제 저작권 조각 판매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탈로그라는 곳에서는 1대1 저작권을 독점으로 다 넘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 대표적인 2군데가 있었고요. 근데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제가 어느 정도 NFT 음악 사이트가 성장세를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 갑자기 2021년 작년 10월에 NFT 음악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그 거래량도 한번 봤어요. 거래량도 봤더니 앞에 그래프와 똑같이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갑자기 늘어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NFT 음악이 일반 음악 사이트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스포티파이랑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스트리밍 수익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NFT 음악 사이트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FT는 1차적인 음악 스트리밍 시장처럼 1차적인 그 수익 정산에서 끝나지 않고 창작자한테 재판매에 대한 2차적인 수익도 판매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NFT 2차 저작권 시장 규모를 봤더니 18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시 로얄티 2.5%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더리움 기반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이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4조 8천억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더리움이 맨 끝에 있는 스포티파이의 수익과 뭐 크게 차이는 없죠. 점점 NFT 쪽에 관련된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 NFT는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기존의 스트리밍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0% 남짓이었다라고 하면 NFT 음악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수익을 창작자들, 권리자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하게 되면 다양한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음원에다가 팬클럽, 1대1 소통, 미공개 음원, 티켓 우선, 구매권, 컬렉션, 아티스트 후원, 저작권 수익 분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음악 NFT에 대해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블록체인 투표 트리플 X라는 친구들이 멤버에 대한 거를 블록체인 투표로 해서 멤버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디지털 카드, NFT로 이제 엔하이픈이라는 그 아이돌 가수가 디지털 카드로 해서 전부 다 완판을 이뤘었고요. 싸이라는 가수가 브랜드가 있죠. 콘서트에 대한 브랜드. 티켓 경쟁력이 되게 심한데 NFT를 사면 티켓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언급했던 거죠. 다양한 NFT 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FT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술 시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미술 시장과 음악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 제가 봤더니 거의 비슷하죠. 500억, 570억. 근데 왜 미술 시장에서 NFT가 먼저 시작이 됐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는 저작권 해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가 아니면 갤러리, 심플하죠. 계약의 주체들이.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 가수, 유통사, 투자자, 엄청나게 많은 권리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하지 않는 NFT 계약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심플한 미술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음악 NFT는 어떻게 투자 기준이 다른지 미술하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자, BTS와 블랙핑크, 아이유와 선우정아,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가치를 평가를 할까요? 물론 인기도로 평가를 하겠지만 순수한 음악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 쪽에서는 그 사람의 인지도 그런 거보다는 미래 가치, 수익성만 놓고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쪽에서는 기존에 우리들이 다 아는 가수, 기성 가수보다는 신인 가수, 앞으로 성장세가 큰 신인 가수한테 더 투자 NFT 상품으로서 더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 봤더니 미국에 할렉 마울이라는 래퍼가 실질적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반 스포티파이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5,800만 번의 스트리밍 재생이 돼야 되고 월간 4천만 번의 스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NFT는 이렇게 인디 가수, 잘 안 알려진 신인 가수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저희 IP샵에서는
100명의 작사, 작곡가 분들을 확보를 해서 매달 30곡에서 50곡 정도의 신인 아티스트 곡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